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협상 시간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타결되지 않으면 지옥이 펼쳐질 거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이란에 협상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고 열흘의 시간을 줬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48시간 뒤에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최후 통첩 시한을 열흘 보류하면서 오는 6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 전투기가 처음으로 격추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실종된 조종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 조종사가 이란의 포로로 붙잡힐 경우 이번 전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전신주보다 낮게 저공 비행하는 헬기들. 흰색 승용차에서 내린 이란인 3명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외신들은 전투기 격추로 실종된 미군 조종사를 수색하는 헬기를 향해 대공 사격을 벌이는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남부 상공에서는 미군 공중급유기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헬기들이 포착됐습니다. 미군 헬기가 착륙할 새도 없이 hum가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수색 작업에 투입된 미군 블랙호크 헬기가 잇따라 이란 지상군에 피격됐습니다. 헬기는 이라크 안전지대로 긴급 복귀했지만 부상자가 나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란도 실종된 미군 조종사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군 조종사에게 현상금을 건 데 이어 F-15 전투기 추락 지점 일대를 봉쇄하고 인근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전투기 격추로 이란 방공망의 위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مبنی بر نابودی کامل پدافند هوایی ایران یک فروند جنگنده متخاصم آمریکا در آسمان مرکزی ایران توسط سامانه نوین پدافند پیشرفته هوافضای سپاه 미국 언론은 조종사가 이란의 포로로 잡힐 경우 미국 내 전쟁 여론은 더 나빠지고 이란과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종사가 생포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격추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을 구조하려 이란에 급파된 헬기가 군이 아닌 마을 주민들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4일 이란의 용감한 부족들이 전장에서 이란의 진짜 힘을 과시했다며 이들 부족민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 남서부 코길루의 보예르 아흐마드주의 부족들과 산악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바크티아리 부족이 미군 블랙호크 헬기 2대를 효과적으로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산촌 주민들이 소총을 발사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미군 헬기를 향해 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최대 교량을 폭파한 뒤 보복에 나선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요르단 등 중동 지역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최후 통첩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란 내 석유 화학단지와 원전 등을 공습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요르단 곳곳에서 공습 사이렌과 함께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요르단 공군은 요르단 내륙을 겨냥한 이란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도 암만 북동쪽 자르카와 중부 카라크 등 여러 지역에 파편이 떨어지면서 부상자와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루 동안 요르단에서 미사일 파편 관련 사고 17건이 보고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국경 지역에는 미사일 파편이 발전소에 떨어져 5천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가스시설이 공격받았는데 요격된 발사체 파편에 맞아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중동 전역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이 미국의 지상전에 대비해 어린이까지 동원해 병력을 충원하려 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이 자원병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번 모집에 12살 어린이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란은 또 석유 항구 방어를 강화하며 하르그 섬을 요새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남서부 석유 화학단지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시설 일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 남부의 시멘트 공장, 이란과 이라크 국경에 있는 교역 터미널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에서 부셰르 원전 피격 내용을 보고했다며 방사능 수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2전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과 동시에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폭격하자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하며 양측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비마 광장에 현지 시간 4일 수백 명이 전쟁 종식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적어도 1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전시 공공장소 집회를 150명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대법원은 하비마 광장은 최소 600명, 전국 다른 장소는 각각 150명까지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잠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위가 법원 판결을 위반했다며 불법 시위로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홍해 바닷길에 대한 우리 국적 선박의 운항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선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원유와 같은 필수 전략물자의 수급 숨통을 트이게 할 조치인데요. 정유사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안 성적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덴만과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 대부해요. 지난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투가 시작된 뒤 해수부는 이곳 운항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가능성도 점쳐지는 곳입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송유관의 도착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 선사를 이용해 얀부항에서 일부 대체 원유를 선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운송 계약에 체결된 국내 선박을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부는 원유 등 전략물자에 한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지역 운항 사실을 선원들이 동의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와 S오일, GS칼텍스 등 우리 정유사들도 국적 선사를 이용한 얀부항 선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정유사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경질유와 중동산 중질유를 각각 다른 비율로 섞고 이에 맞춘 정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유사들의 경우 중동산 중질유 비중이 별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더 많은 중동산 원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질료가 하나도 없으면 아마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공장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질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까지 우리 국적 선사들의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일단 국내 원유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추가적인 현지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종전 합의 재촉에도 이란은 오히려 원유 운송로를 통제하며 대미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봉쇄에도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의 길목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추가 봉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SNS를 통해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밀살 비료 수송량 중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은 얼마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이 해협을 통한 수송량이 가장 많은 국가와 기업은 어딘가라고 적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은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로 대미 추가 압박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는 이란 정권의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이자 최근 대미 협상 창구로 거론되는 정권 핵심 인물입니다. 원유 운송로 장악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란이 잘 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해 남쪽 통로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잇는 핵심 해상 요충지입니다.
이곳의 세계 원유 수송량 비율은 12%로 호르무즈 해협의 20%와 비교해 적지 않습니다. 홍해까지 막히면 원유 공급 차질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지고 두바이유 가격이 $150 이상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도착지인 사우디 얌부항도 홍해에 있습니다. 홍해에 인접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지난달 28일 참전을 공식화하면서 해협 봉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국민 연설 이후 후티 반군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란에 대한 연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خرجنا اليوم تضامنا مع اخوتنا في فلسطين ولبنان وايران وما يحصل من جرائم حرب. 이란의 봉쇄 속에서도 중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일본 일부 선박들도 제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무력 방어를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하려 했지만 또 연기됐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당분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이 적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익명 취재원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세계의 주요 원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미국에 대해 이란이 지닌 실질적으로 유일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라고 취재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조치로 에너지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전쟁에서 빨리 출구를 찾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에 힘을 보태지 않는 우방들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면서 한국을 콕 집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같은 실망감을 전쟁이 끝난 후 관세나 안보 협력 등 다른 분야에서 청구서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내내 우방과 동맹국들의 참전을 요청했지만 선뜻 나서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서운함은 우방과 동맹에 대한 실망으로 번졌고 유럽에는 나토 탈퇴를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콕 집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보답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i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트럼프는 결국 이번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하라며 동맹들의 일종의 복수 아닌 복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Should have done it before. Should have done it with us as we asked.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트럼프의 이 같은 동맹에 대한 배신감이 전쟁이 끝난 뒤 청구서로 날아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세 폭탄과 같이 미국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종의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추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재처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팩트 시트 합의라고 즉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식 공치사, 트럼프식 청구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2월에 오겠다던 미국의 안보협상팀은 4월이 되도록 방한 기약조차 없어서 트럼프의 실망감이 이미 한미 협의 일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세가 우리 여행길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치솟는 유류 할증료의 해외여행 부담은 커진 반면 제주에서는 전기차 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공항 국제선 청사가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항공권 발권 창구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로 늘어섰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찾았지만 치솟는 유류 할증료에 걱정이 큽니다.
하반기에도 해외여행 한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유혈증력 올라서 하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유류할증료는 지난달보다 3배가량 올랐습니다.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60%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돼서 여행 횟수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행을 그래도 가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최대 관광지 제주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유비 부담이 없는 전기차를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에 유가 기름값도 올라가가지고 아무래도 전기차가 나을 것 같아서 빌렸습니다. 이런 추세는 업체 예약 현황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렌터카 업체의 경우 전체 보유 차량 중 전기차 예약률이 지난달 30%에서 최근 7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저번 달에 비해서 한 40% 정도 예약률이 올라간 편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유가 급등세가 여행 방식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유가 상승 여파에 섬을 오가는 연안 해운업계도 비상입니다. 운영할수록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자체가 섬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육지와 섬들을 잇는 대형 차도선에 짐을 든 주민과 크고 작은 화물차들이 올라갑니다. 여단해운은 섬마을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생필품을 운송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하지만 선박 연료비가 지난 2월 리터당 790원에서 지난달 1,300원 중반, 이번 달엔 1,700원대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유류비가 30% 정도 오르는데 저희 교통재단을 포함해서 민간 선사들한테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급 불확실성과 국내 정유사들의 비축 물량도 줄면서 섬마을 기름값은 치솟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백길이 줄거나 끊기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루에 사방차 운행할 걸 또 뭐 2양차나 1양차로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운항수가 좀 줄어들면 이제 많이 좀 불편하겠죠. 전라남도는 결국 섬 지역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6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섬 지역 곳곳에 LPG 배관망과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택배 운임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섬 주민 천원 여객 운임 사업을 확대하고 여객 선사 측엔 운임 비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천원의 혜택이라는 것은 엄청 크지요. 그래서 노약자들이 날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길어지는 중동 사태 속에 백길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안 해운업계는 해상용 경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해경은 경비함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낮추는 등 연료 절감에 나섰고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독도 해상을 지키는 3,000톤급 해경 경비함입니다. 대원들이 함정 안에 있던 예비 부품과 페인트통을 육상으로 옮깁니다. 조금이라도 기름을 아끼기 위해 배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평소 시속 28km로 운항하던 속도도 시속 18km 이하로 낮췄습니다. 동해 묵호항에서 독도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나지만 연료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하이브리드 경비함은 디젤 엔진 대신 전기 모터 사용을 늘리고 드론 순찰로 불필요한 기동도 줄이고 있습니다. 해경 경비함 370여 척이 한 해 쓰는 기름은 86,000km.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 올해만 500억 원 넘는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30% 수준의 유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저속 운항 등 특정 운영 환경에서는 최대 40%까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주차장. 차량 오부제는 기본이고 자전거로 출근하는 직원도 보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전체 소등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전등이 일제히 꺼지고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점심시간 사무실 전체 소등과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 차량 오부제 시행을 3월 26일부터 직접 시행하였고 직원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갈 방침입니다. LG와 롯데, CJ 등 주요 기업들은 차량 오부제에 동참했고 현대자동차와 시몬스는 출장 대신 화상 회의를 늘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제계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 에너지 수급 안정과 범국민적 절약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에서 유연 근무제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요 분산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점심시간과 퇴근 후 소등으로 전기 사용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직원들의 대중교통을 권장하고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중동발 복합 위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맞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데다 정파를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 행보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뒤 최고치와 다시 동률을 이뤘습니다. 2주 전과 같은 67%를 기록한 건데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조사 기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5주간 응답자의 65% 이상이 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도 지지율이 이같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 29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 가격제와 같이 어려운 민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주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역시 민생이 키워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은 물론 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다며 최단 기간 불과 17일 만에 내놓은 추경안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일련의 대응 과정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시시각각 생중계됐다는 점도 긍정적 여론 형성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여투쟁 동력을 잃은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야당이 전륜 논란과 지방선거 공천 갈등으로 내부 수습에 급급한 사이 이 대통령은 이념 탈피를 거듭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오는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제안하며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야당에 손을 내민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실용주의와 같은 외연 확장 행보란 평가가 나오는데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과의 만남을 전국 분위기 반전을 꾀할 기회로 삼겠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사진을 찍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해동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는 물론 증시 하락 등 경제 불안 심리까지 더해지며 자칫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해 4월 파면 이후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물론 내란 1심 재판부도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반성과 참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열흘 뒤 첫 재판부터 비상계엄의 책임을 외부로 떠넘겼습니다. 몇 시간짜리 사건, 사령관들이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한 것 같다는 표현으로 파면 이후 입장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을 안겼습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하고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 구치소로 향한 뒤에는 사실상의 수사와 재판 보이콧으로 대응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각종 소환에도 불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의 탈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위를 벗었고 전례 없는 재판 중계에서도 내란 공작 주장은 되풀이됐습니다. 부하 군 장성과 진실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1심 최후 진술까지도 자신을 바보라 지칭하며 혐의 부인에 주력했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계엄이 경고성이란 궤변, 또 스스로를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규정하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에도 구국의 결단으로 12.3 비상계엄을 포장한 윤 전 대통령. 이미 진행 중인 8개 재판에 종합특검의 수사에 따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재판소원 청구 대상을 확정 판결이 아닌 재판으로 규정해 접수되는 사건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는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헌재는 법원이 여러 심급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은 각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헌재가 결정 사례를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데는 접수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 조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이 아닌 재판을 재판소원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판결은 물론 항고, 구속 등 각종 결정에 대한 불복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헌재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헌재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재판소원으로 접수되는 것이냐며 어느 범위까지 청구될지 염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이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낸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매주 제도 운용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권 집값 하락에도 외곽 중저가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세금 부담에 매도 행렬에 나선 가운데 전세 품귀와 공급 부족 속 젊은 층들의 중저가 지역 매수세가 예상보다 활발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1월 전용 59제곱미터가 31억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3억 원 떨어진 28억 원에 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반면 서울 관악구의 전용 102제곱미터는 이번 달 12억 2천만 원으로 5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고 다른 면적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물수리가 잘 돼 있기는 했지만 방 3개짜리가 11억 9천까지 나갔고 강남권 집값이 먼저 움직인 뒤 한강벨트 외곽이 따라 오르내리던 과거와 달리 강남 3구 집값은 하락하는 반면 중저가 지역 집값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15억 원 이하는 87%에 달해 1년 전보다 20%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최근 2달 누적 아파트값 추이를 보면 서울 강남 송파구 등은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15억 이하 중저가 매물이 밀집한 성북, 강서구는 2% 이상 오름세였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 강화, 세대 간 이해관계 등 여러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절세 목적의 다주택, 고령 1주택자들의 매도 행렬이 강남권의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3040 맞벌이 가구의 중저가 지역 매수세가 예상보다 활발하다는 평가입니다. 전세 품귀와 입주 물량 부족,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 심리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강남 하락, 외곽 상승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 보유세 정책 향방과 추가 대출 규제 여부 등 정책적인 변수가 워낙 큰 상황입니다.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대출 규제도 지금 현재 6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던 것들이 더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저가 지역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경우 집을 사기도 전세 살기도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 속 꽃놀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전국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연분홍빛 벚꽃이 흐드러졌습니다. 노란 개나리까지 한눈에 담겨 봄 흥을 돋웁니다. 여자친구랑 처음 맞는 봄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설레이는 것 같고요. 꽃 보니까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하네요. 꽃나무 아래마다 발길이 멈추고 추억을 남기려는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엄마랑 아빠랑 지금 벚꽃 보러 옷도 맞춰 입고 학교에 벗어나서 걸어 다니는 게 좋아요. 아이도 어른도 잠시 일상을 잊었습니다. 길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벚꽃이 상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봄빛으로 물든 거리 가득 여유가 느껴집니다. 고즈넉한 궁궐 누각에도 봄 기운이 서렸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이 모처럼 모여 봄 정취를 나누니 마치 19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저 혼자 꽃 보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보니까 더 꽃도 더 예뻐 보이고 꽃보다 우리가 더 친구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조금 더. 활기가 좀 넘치면서 그냥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전북 정읍도 물가를 따라 만발한 꽃이 장관입니다. 사방에 가득한 봄 내음에 절로 웃음이 번집니다. 벚꽃이 눈발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솜사탕 같기도 하고 팝콘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온 가족이 아무래도 그 멋진 벚꽃을 보게 되니까 마음도 벚꽃처럼 하얘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을 만끽하려는 발길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술을 마시고 바닷가나 방파제를 걷다 추락하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울주군 온산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잠시 뒤 물에 빠진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지금 약간 혼미한 상태입니다. 술을 마신 60대 남성 2명이 부두를 걷다가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엿새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담요 하나만 주세요. 여자분이 가지고 올라오세요. 속옷 입고 계셔가지고 이거 다리 것 좀 주세요. 술을 마신 20대 여성이 수영을 하겠다며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를 구하려던 동료와 함께 구조됐습니다. 두 분이 떨고 추위에 떨면서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계셔서 그렇게 긴급하게 구조를 한 상황입니다. 춥다고 계속 두 분 다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춥다고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술을 마신 뒤 바다에 빠지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는 41건.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12건이 발생하면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해경은 술을 마신 뒤에는 방파제 등 연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음주를 하시고 실수로나 이게 바다에 들어가게 되시면 저체온증이나 이 심장마비가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날이 더워지고 이제 여름철 해수욕장 같은 데도 많이 가실 텐데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셔야. 특히 사고를 목격할 경우 무리하게 물에 뛰어들기보다는 즉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AI 데이터를 활용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점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 들녘으로 유명한 전라북도 김제. 이곳에 귀농 5년차 김기현 청년 농부의 토마토 농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딸 때는 약간 이렇게 주황빛이 돌 때 땁니다. 주황색에서 빨간색 넘어갈 때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도착했을 때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토마토 농장은 햇빛과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그로우 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인데 기현 씨와 동료 청년 농부들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네, 청년 농부가 AI 재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은 농사는 감이 아니고 데이터다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AI 프로그램에 따라 태양의 고도와 위치, 계절에 따른 일사량, 습도, 구름의 양 등을 1시간 단위로 예측해서 농장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난방비는 30%가량 줄였고 수확량은 적게는 14%, 많게는 2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이 평야 지역에서는 고온기에 토마토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었는데 제가 AI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청년 농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난해 농진청 AI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취득한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해서 온실의 최적 생육 관리라든지 병해충 진단, 생육 진단. AI 데이터를 활용한 재배는 현재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5가지 작물에 적용 중인데 농진청은 앞으로 적용 농작물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일 오늘 어제보단 옷을 한 겹 더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3도, 대구는 8.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데요. 일교차도 10도 안팎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 동안은 구름만 가끔 많다가 밤부터 흐려집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 확대를 하겠고 내일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는데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8.6도, 안동 6.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 18도, 대전 17도, 대구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